안녕하세요. 컴업 2023 퓨처토크와 사우디 스타트업 생태계 특별 세션 진행을 맡게 된 문수연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우리들만의 속 이야기 퓨처토크는 창업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이슈와 고민, 지금 알면 좋은 창업자의 경험담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창업, 성장, 사업의 마무리까지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11월 10일 금요일까지 3일 내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다양한 인사이트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퓨처토크 세 번째 세션 이후에 사우디 스타트업 생태계 특별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퓨처토크의 첫 번째 주제는 IPO 이후는 또 다른 세상이더라입니다. 첫 순서니만큼 정말 바쁘신 분들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오늘 뮤직하우의 정현경 대표님, 패널로 함께해 주실 소카의 박재욱 대표님, 루닛의 백승욱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And before we start off our very first session of Come Up 2023, please take note that we have a simultaneous interpreter at the back. Channel 3 is set on Korean and Channel 4 is for those who need English translation. So please keep in mind.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컴업 첫 번째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뮤직하우의 정현경 대표입니다. 오늘 이 세션이 컴업의 2023 컴업의 첫 번째 세션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주제가 많은 분들이 매우 흥미로워하실 주제입니다. 바로 IPO인데요. 우리 창업자들에게는 사실 IPO는 또 넘어야 할 하나의 관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도전 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IPO가 과연 끝이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IPO의 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IPO 전과 후는 어떻게 다를지, 또 더 바람직한 IPO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고 열정적인 말씀을 들려주실 우리 두 분의 CEO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소카의 박 대표님, 그리고 루닛의 백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닛의 백승욱 의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 7월 21일에 이제 코스닥 마켓에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잘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카라고 하는 모빌티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협회장도 같이 이제 맡아서 회사와 협회를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해서 지금 이제 상장한 지 1년 조금 넘은 회사이고요. 오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그다음에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 최대한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께. 두 분께서 IPO를 추진하던 그 시기가 사실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이라는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가격보다 당시 시장에서 평가하던 가격은 다소 좀 떨어지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상장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 상장을 할 때 기본적인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는 않았는데요. 상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상장 회사로 되어 있는 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훨씬 더 유리한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찌됐건 시장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회사가 상장 회사로 되어 있어서 자본 조달에 대한 루트를 최대한 많이 열어두고 그를 통해서 회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제 차를 이제 구매해서 그 한 차량에 대해서 라이프타임 밸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운영에 대한 이익을 얻고 매각 차익을 얻는 방향으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 하에서도 좀 더 좋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낮은 조달 금리로 많은 자본을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 기조에 훨씬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지금의 시장 환경과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을 고려했을 때 IPO를 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IPO를 좀 강행하고 결심하고 이제 강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저희도 비슷한 사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도 뭐 이제 업력은 오래되긴 했지만 사실 뭐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연구개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지금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고민을 했던 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거에 맞춰서 우리 R&D 투자를 줄이면서 약간 생존 모드로 갈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더 이 시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좀 전공법을 뚫고 나갈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을 저희가 이제 이사회 레벨에서 했었고요. 거기서 지금은 더 투자할 때다라고 생각 이제 결론이 났었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 투자를 위한 자금이 여전히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럼 이제 이 자금을 프라이빗에서 얻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퍼블릭에서 얻는 게 더 유리할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희 그 당시에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프라이빗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게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장할 때 사실 프라이빗에서 오가던 밸류에이션보다 많이 낮은 프라이스로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상장 후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레이징의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이렇게 상장을 하는 걸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기업 밸류를 결정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어떤 산업군에 속해서 우리가 분류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 산업들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산업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떤 기존의 분류 체계에 속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피어 그룹 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들과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좀 적절히 이제 믹스가 돼 갖고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피어 그룹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IPO 할 때 당시에는 좀 중요해 보일 수 있긴 한데 지금 돌아와서 많이 고민을 해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에는 얼마만큼의 이익을 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사실 그걸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어 그룹을 비교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익을 벤치마크에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익과 전략을 미래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서 결국에 우리가 올해의 이익, 내년 이익, 내후년의 이익이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기업의 본질은 이익을 많이 창출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정말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과 미래를 갖고 있는가를 잘 설명하는 게 IPO와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플랫폼 렌트카 어떤 이런 업종 분류를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깝게 포지셔닝 됐었나요? 기본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믿는 것과 회사가 주장하는 것들이 다를 때가 좀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계속 저희가 추구하는 전략 방향에 맞는 이런 모빌리티 플랫폼 쪽에 초점을 맞춰갖고 피어 그룹을 많이 선정을 했고요. 그거를 지금 시장에 증명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주장하시는 것과 또 상대가 또 설득당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서 그때 혹시 어떤 포인트가 좀 충돌점이었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셨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저는 근데 이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약간 보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극복해내는 거는 우리 전략이 실제로 얼마만큼 그 피어 그룹이 생각하는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과 다 맞닿아 있는가 비슷한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주장을 하려면 우리가 모아놓은 유저들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확장성을 갖고 다른 서비스 라인업으로 잘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락인되고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큰 밸류를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때 IPO 때 얘기했던 전략을 지금 잘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저 백 기자님께서 이제 상장의 가장 장점으로 자금 조달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또 다른 장점들 몇 가지만 더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 측면에서 이제 일단 많은 장점들이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거 외에도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좀 소속감이 많이 이제 올라가는 게 보여요. 실제로 물론 이제 주식창도 많이 확인하시는 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뭔가 되게 좀 더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는 게 좀 보이고요. 하루하루의 얼굴 표정에서 그게 보이는 게 있고 또 비즈니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희 고객들은 주로 이제 큰 뭐 제약사라든지 아니면 큰 병원, 뭐 작은 병원, 어쨌든 의료기관들과도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의료기기를 한번 구매를 하시면 되게 오랫동안 쓰는 걸 기본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기대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좀 지속 가능한지도 보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아무리 뭐 회사가 이렇게 유명하고 알려져도 기본적으로 좀 불확실성을 깔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매년 가는 어떤 글로벌 컨퍼런스를 가봐도 저희 상장했던 거를 저희 고객들이 다 어느 정도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실제로 조금 해소되는 것들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장점들이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큰 것들을 꼽아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아니면 뭐 직원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들이 좀 제일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은 어떤 걸 꼽아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IPO한 회사의 자본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옵션이 많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배 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아니면 조달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뭐 신용도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IPO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따라오는 이제 반대급부로 뭐 3개월마다 공시를 해야 된다거나 컴플라이언스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옥죄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회사는 좋고 대표는 불행한 게 IPO 이후의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이었는데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대표로서는 상장 전과 후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사실 제가 이 답을 드리기에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대표이사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대표이사님이 사실 상장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추가 버든들을 많이 감당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그분의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 아까 뭐 컴플라이언스 말씀도 주셨고 뭐 굉장히 달라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시간 24시간 한정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전에 저희 이제 서범석 대표이사의 스케줄을 보면 거의 100% 내부적인 이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라든지 주로 이제 사업을 그냥 실제 실행하는 쪽에 대부분의 시간이 쏟아져 있었는데 일단 상장을 하고 나면 거의 뭐 상시 IR 모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어디 IR 스케줄들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잡혀 있고 뭐 사실 제대로 하려면 이제 더 크게 하려면 CFO까지 다 동원을 해서 뭐 CFO도 IR 하러 가고 뭐 CEO도 IR 하러 가고 특히 해외 IR 같은 경우는 CEO가 저희가 직접 챙기는 편이라서 출장도 해외 IR을 위한 출장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부 오퍼레이션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위임을 하고 뭐 이런 내부적인 실제 운영의 어떤 방식들도 좀 많이 변화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대표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컴플라이언스 말씀 주셨는데 이제 내부 직원들한테도 회사의 아주 최신의 좋은 소식을 막 기쁘게 말을 못하는 상황들이 막 생겨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도 결국에는 그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시가 나가기 전에 내부에 이렇게 뭐 인터널 뭐 메시지로라도 그거를 공유를 하면 컴플라이언스에 위반이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상장을 해보기 전에는
막 회사의 어떤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사람들이 직원들이 기사로 보고 허탈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저러지 했는데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대표로서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배 기장님께서는 상장 전에 한 2018년에 대표직을 이제 넘기신 걸로 전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어떠한 시점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는지 그 당시에 지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네. 내용 좀 쉐어해 주세요. 네, 사실 루닛이 이제 올해 10년이고요. 그 대표이사를 했던 그 기간을 보니까 제가 초반 5년을 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서범수 대표이사가 나머지 5년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반반씩 했는데 그 넘기는 그 시점에서의 저의 상태는 어땠냐면 제 백그라운드는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뭘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인 어떤 피저빌리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저는 직접 뛰어들어서 그걸 증명해내고 이제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저의 단점은 제 MBTI가 I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서 막 만나고 막 들이대고 이제 이걸 글로벌 스케일로 저희는 해야지 비즈니스가 올라가는 성격의 산업에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실패를 해도 계속 그냥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더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생각만큼 안 되니까 좀 의기소침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영어도 네이티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맞물려서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 회사의 현재 스테이지에서 제가 CEO로서 기여할 부분들은 다 했고 지금의 리더십은 좀 저랑 완전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딱 라이트 퍼슨이 있었어요. 내부에 감사하게도 사실 이렇게 내부에 없으면 또 그것도 또 힘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그 내부에서 한 2, 3년 동안 합을 맞췄던 서범석 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제안을 드리게 됐었고 그분도 사실 원래 창업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라서 뭐 흔쾌히 바로 오케이 사인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뭐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지금 현재 성장이 정체돼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 CEO 교체를 했던 거고 그게 어느 앵글로 봐도 다 말이 됐기 때문에 저희 뭐 기존 주주분들 설득도 뭐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어떻게 배 기자님 입장에서 이 대표로서 루닛을 대할 때하고 의장으로서 대할 때하고 어떻게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 사실 대표든 이제 의장이든 간에 일단 공동 창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 대한 애정은 뭐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 타이틀에 맞춰서 제가 회사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형태로 제가 이제 기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를 내려놓았을 때 제가 제일 신경을 썼던 부분은 새로 이제 임명이 된 서범석 대표이사님이 대표이사로서 제일 잘 기능을 할 수 있게 제가 풀 서포트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뭐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직원분들도 사실 제가 대표이사였을 때 어떤 보던 인상들도 있을 거고 밖에서도 다 저를 대표이사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최대한 빨리 바꿔서 제가 좀 뒤에 일부러 좀 더 숨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다 이제 서 대표님한테 밀어드리고 뭐 굳이 제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진행해도 되는 것도 제가 일부러 허가 받아서 진행해서 제 의사결정 라인에서 저보다 서 대표님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그런 활동들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장이란 타이틀을 달다 보니까 사실 한국의 스타트업이 아직 미국처럼 이제 이사회 중심의 경영 시스템 아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의장을 그래서 비상장일 때는 그렇게 막 미국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상장에 가까워지면서 저희가 이사회를 좀 재편을 한 걸 주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외 특히 이제 미국의 상장사의 그 이사회 구성과 또 한국 상장사의 이사회 구성과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사내이사가 좀 처음에 많았었는데 다 이제 정리하고 저랑 서 대표만 남기고 이제 사회이사만 키워 나가는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짰었고 뭐 해외에서도 한번 모시고 이러면서 좀 다양성도 좀 챙기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그런 역할들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 후의 애환은 아무래도 박 대표님께서 더 온몸으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상장 후에 좀 후회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뭐 후회라는 거는 뭐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힘들었던 순간?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주가가 사실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고 그게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처음엔 진짜 많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비상장이었을 때 시점보다는 3개월마다 이제 공시를 해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4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4배가 많은 횟수 동안에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희의 이제 주주들과 소통해야 되는 것들이 그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마다 계속 성적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처음 저도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적응을 하고 어떻게 시장이랑 커뮤니케이션해야 되는지를 좀 배우는데 시간이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욱 더 부족해지셨을 것 같아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사실 뭐 시간은 뭐 기존에 이제 비상장일 때와 비교해서 막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신경을 써야 되는 좀 범위의 폭이 좀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주들이나 시장이랑 소통하는 거에 대한 비중을 제 전체 시간 중에서 포션을 좀 더 늘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장하고 나서는 겪게 되는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할 게 많겠네요. 그 얼마 전에 그 매체에서 직원분들한테 14만 주 정도의 무상증자를 하셨다는 뉴스를 봤어요. 정말 대표로서 엄청난 결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대단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을 반기지 않는 또 주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어떠했나요? 사실 뭐 그거를 뭐 반기지 않는 거는 사실 있진 않았고요. 그거는 어찌됐건 뭐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사제가 출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시장이랑 잘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이고 그분들이 좀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시장에 좀 진솔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상장 회사로서 좀 갖춰야 되고 좀 비상장일 때와는 굉장히 다른 우리가 하는 어떤 액션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걸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에서 판단하기 전에 회사 입장에서 이거는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맥락을 잘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좀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루닛이라는 회사는 사실 글로벌로 기회가 굉장히 많은 회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상장을 꼭 한국에서만 해야 하나, 한국에서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 상장을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은 아쉽진 않으신가요? 나스닥을 고민해 본 적은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나스닥 상장을 하기에는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오버헤드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옵션으로 좀 두고 있다가 사실 뭐 그 오버헤드를 저희가 감내하기보다는 일단은 코스닥을 뭐 나중에 뭐 이전에 하는 건 뭐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진 않고 그냥 코스닥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사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스타트업을 하기에 녹록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IPO를 하셨을 때도 어떤 제도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답답하거나 아쉬운 측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 있으셨는지 두 분 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술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패스웨이들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패스웨이를 따라서 올라가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 저희 프리 IPO 때 이제 들어온 이거 되게 좀 지엽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프리 IPO 때 들어온 미국 투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상장 과정 하는 걸 쭉 지켜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더라고요. 그 왜 우리는 IPO 때 룸을 안 주냐?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IPO 할 때는 그 프리 IPO나 기존의 주주분들은 룸을 줄 수가 없게 돼 있는 게 한국의 규정이다라고 알고 있어서 애초에 그런 그 룸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았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한국에만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주주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상장할 때 그 프라이스를 결정할 때 약간 그 가격을 방어하는 역할도 해주시고 뭐 이런 되게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존 주주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상장할 때 참여하려고 미리 빼놓은 돈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뭐 못 쓰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이벤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상장 과정에서 느꼈던 좀 제도적인 아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제도적인 아쉬움보다는 이게 투자자들의 종류가 달라진 것 때문에 IPO하는 과정이 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느꼈는데, 기존에 비상장일 때는 이제 벤처 캐피탈들을 만나서 주로 얘기를 하고 투자를 유치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IPO하는 단계에서는 보통 뭐 자산운용사를 만나거나 헤지 펀드를 만나거나 하는 일들이 더 많고, 그들을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기존에 있는 VC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있는 이 스타트업 필드와는 좀 거리가 있는 투자자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른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첫날 이제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진행을 해보고, 이분들이 이해하는 바와 시장을 바라보는 바가 기존의 이런 테크 스타트업들을 주로 투자하던 VC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내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잘 풀어나가게 돼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처음에는 잘 못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아마 나중에 IPO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고서 그런 IR을 준비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진짜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뚫고 하여튼 여기까지 오신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대단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창업자분들을 위한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IPO를 하는 게 가장 최적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IPO도 뭐 누구나 IPO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 하나 이제 펀딩이라고 생각해라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IPO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본질적으로 저희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타이밍에 상장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실 때는 그냥 뭐 남이 언제 했으니까 뭐 우리도 언제 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중심을 자기 회사를 잘 잡으시고 프라이빗에서 펀딩하는 거랑 그다음 퍼블릭에서 펀딩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자기 회사에 맞게 그냥 검토를 해보시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나스닥도 사실 저희가 할 때는 나스닥에 대한 레퍼런스가 많이 없기도 해서 이렇게 좀 정보의 부족도 좀 있었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사실 한국 회사들도 사실 나스닥에 상장은 가능하더라고요. 뭐 플립이나 이런 과정 없이도. 그래서 뭐 나스닥 시장에 더 맞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도전이 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IPO라는 과정은 이게 사실 이제 결과가 아니고 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언제나 어떻게 보다는 사실 왜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 회사가 상장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파운더와 대표이사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타이밍이 저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고 회사마다 다 다른 케이스와 다른 상황에 놓일 거기 때문에 언제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것들을 정말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우리는 왜 상장 회사가 되어야지만 비상장일 때보다 더 나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상장사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 비상장일 때 갖고 있는 장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가 저는 맞는 타이밍이고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상장 회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깊게 많이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IPO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IPO 하지 말아라라고 어떻게 권할 만한 내용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그 IPO 자체가 목적이 되는 IPO가 전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여기까지 해왔으니까 투자자를 엑시시켜줘야 되니까 뭐 창업자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라는 방식의 IPO는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IPO이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주주들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 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걸 과정으로 만들어서 회사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목적과 골로 보고 IPO를 도전하게 되면은 거기서 무너져 내리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 이게 회사를 위해서 더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IPO를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비상장일 때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M&A로 엑시트하는 것도 좋은 엑시트 전략이 될 수 있죠. 근데 상장사가 된다는 거는 무조건 지속 가능성을 깔고 이제 주주들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단단한 생각이 없는 상태로 IPO를 가는 거는 사실 뭐 회사에도 안 좋고 주주분들한테도 사실 못할 짓을 하는 거라서 네, 그런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있고 그게 또 자기의 미션과도 좀 얼라인이 될 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이 대표의 단단한 가치와 철학이 한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창업 다시 할 생각 있으세요? 앞으로 다시라고 했을 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주가 이거밖에 없어갖고 뭐 창업 외에는 제가 어떤 커리어를 선택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가 2011년도에 창업해서 벌써 한 만으로 12년이 넘었거든요. 13년째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남은 제주가 이거밖에 없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뭔가 시장에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장 큰 흥미를 느끼고 그걸로 만들어지는 소셜 임팩트에 대한 게 저를 이렇게 움직이는 원동력인 것 같아서 만약에 다른 커리어에 대한 기회가 있더라도 창업이 하나의 다른 옵션이 있다고 하면 창업을 먼저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뭐 창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저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창업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암이란 큰 문제를 풀기 위한 창업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와 비슷한 또 재밌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게 루닛이라는 비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새로 창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뭐 그런 조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소카와 루닛의 더 큰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희 뮤직하우도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